꾸준한 것이 참 힘이 세다라는 걸 살아가면서 더욱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일기를 쓰시나요? 여기는 다정한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브런치북에서 나온 박선희 작가님의 매일 아침 6시 일기를 씁니다 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일기를 씁니다. 10년 동안 일기를 쓰며 주위를 찬찬히 바라보았더니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정한 책방으로 함께 들어갈까요? 매일 아침 6시 일기를 씁니다. 10년 정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일기를 썼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일기를 쓰게 된 이유는 어쩌면 별것 아니다. 누구에게나 자기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초조나 서글픔에 시달린 시간들이 있을 텐데, 나 역시 그런 순간을 겪었고 10년 전 그때가 그랬다. 나라는 사람은 없고 내가 해야 할 일과 나의 역할만 남은 것 같았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누구의 엄마. 박선희는 어디로 갔지? 이대로 영영 박선희 없이 박선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 생각하니 캄캄했다. 그 감정에 지고 싶진 않았다.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침 6시라는 시간을 나에게 주기로 했다. 그때의 나에게는 온전히 나에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새벽에 몇 시간 뿐이었다. 운 좋게 그 무렵 만났던 친구와의 약속이 첫 발을 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때 내 고민을 들은 친구가 말했다. 뭘 하고 싶은데? 글을 쓰고 싶은 것 같아. 그럼 써봐. 못 써. 그냥 써. 아무거나. 내가 답장해 줄게. 답장해 준다는 그 말이 망설이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었다. 누군가 나의 글을 읽고 답장을 해준다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다. 아직 쓰이지도 않은 나의 이야기를 읽고 돌아올 말을 먼저 상상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겨울이었고 밖은 아직 어두웠다. 라디오를 낮게 틀어놓고 나는 무엇을 써야 할까 고민했다. 나에 대해서 쓰고 싶었다. 그런데 나의 무엇에 대해 써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를 나로서 존재하게 하는 어떤 면이 있다면 그건 언제 만들어진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결정적인 순간. 그날의 일기 제목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기억을 더듬고 말을 고르고 썼다 지웠다 반복하며 일기를 완성했다. 마침표를 찍고 다시 한번 읽으며 나는 오랜만에 나를 확인했다.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부터 10년. 나는 6시에 일어나 일기를 썼다. 친구의 답장은 물론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나에게 나의 생활이 있듯 친구에게는 친구의 생활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10년 전 그 겨울 캄캄한 마루에 앉아 무얼 쓸까 고민하던 그때가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지금의 나는 그때 그 순간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믿는다.
간절하고 자유로웠던 그 한두 시간이 10시간, 20시간, 300시간이 되었고 어느새 3650시간을 넘었다. 어떤 계절의 6시는 햇볕과 기온이 알맞아 문을 열어두기만 해도 벅찼다. 어떤 계절의 6시에는 해가 먼저 일어나 나를 반겨주었고 어떤 계절의 6시는 너무 어두워 일어나기 전에 몇 번이나 시간을 확인해야 했다. 일어나지 못한 날들은 있었지만 일어나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일기를 쓰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수 있었다. 내가 봤던 것 중에 잊히지 않고 남은 것에 대해 썼다. 내가 겪었던 일 중에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 썼다. 그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썼다. 나에게 집중해서 나를 알아가며 나는 점점 명료해졌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게 되었다. 어떻게 행동했을 때 만족하고 어떤 일에 괴로워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나는 가급적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찬찬히 세계를 관찰했다. 찬찬히 살펴보니 세계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다 삶이란 무척 빛나고 버겁고 소중하다는 아름답고 서늘한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그 깨달음은 나를 지탱해주는 커다란 지지대가 되었다. 내 안을 열심히 바라보며 매일 일기를 썼을 뿐인데 그 시간들이 쌓여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든 말하고 싶다. 무엇으로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당신에게 허공을 딛고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당신에게 눈을 맞추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 써요. 그게 뭐든 내가 답장해 줄게요. 답장해 줄게요. 당신의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인가요? 나의 첫 일기 제목은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나라는 사람을 나답게 만들어주는 어떤 면이 있다면 그건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 쓰게 된 일기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산동네에 살았다. 집에서 나와 학교에 가려면 긴 언덕을 내려와서도 한참을 더 가야 했다. 가방은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그런데도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잘도 뛰어서 학교에 가곤 했다. 그 아침들에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없다. 학교 가기 바빴지. 내가 오래오래 기억하는 건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길이다. 교문을 나와 문방구가 잔뜩 늘어선 골목을 지나 4차선 도로에 지하 차도를 건너 쭉 가다 보면 주택가로 접어들게 되는데 갈수록 골목은 점점 좁아졌다. 좁아지고 또 좁아진 길을 행여나 고양이나 쥐가 튀어나올까 싶어 몸을 움츠리고 서둘러 걸었다. 걷고 또 걷고 어두운 굴다리 밑도 지나 구불구불한 마지막 골목을 겨우 벗어나면 탁 트인 긴 언덕이 나왔다. 와, 이제 됐다. 그 길에 서면 그런 마음이 들었다. 언덕의 끝에는 산이 있었고 그 꼭대기의 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그림같이 서 있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지고
잎이 무성히 자라다 물들어 떨어지던 그 언덕길 위에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봄에는 개나리가 먼저 싹을 틔우고 분홍 진달래가 피었다. 여름엔 키가 큰 해바라기들이 얼굴을 활짝 내밀었는데 목이 너무 길어서 이리저리로 구부러지던 그 모습이 왠지 보기 좋았다. 해바라기는 질 때가 되면 얼굴이 까맣게 못생겨지는구나 알게 된 것도 그때다. 코스모스는 가을인 줄은 어떻게 알고 나타나는 것인지 고운 빛깔을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흔들흔들 춤을 췄다. 겨울에 가장 좋았던 건 흰눈이 소복이 쌓인 나무들이었다. 그 풍경은 정말로 꿈 같았다. 그 길 위에서 어린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물들었다. 지금도 내게 아름다움은 식물의 모습으로 온다. 오래된 나무가 우거진 그늘 밑을 걸을 때면 행복이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것 같다. 뺨을 스치는 바람으로도 온다. 추억을 깨우는 공기의 냄새로도 온다. 지금도 나를 가장 들뜨게 하는 건 그 언덕 위에서 누렸던 아름다움과 모조리 상관있다. 첫 일기를 위해 처음으로 6시에 일어난 그 아침에 나는 그때가 나의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썼다. 어쩌면 그건 사실이라기보다 바람에 더 가까울지 모르지만 나는 운 좋게 그 순간을 나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떠올렸다. 그렇게 의미를 얹어서 나는 그 길 위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적인 순간이 궁금해졌다. 되짚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구나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떠오를지 모른다. 그래, 이때가 나의 결정적인 순간이었구나 하는 때가 100명이 있다면 100명의 결정적인 순간이 모두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100명, 1000명, 수백만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귀하다. 모두가 다른 시간과 역사 속에서 탄생한 유일한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누군가의 결정적인 순간은 떠올리기 싫을 만큼 괴롭거나 비참할지 모른다. 분노나 두려움, 외로움이 어쩌면 당신의 결정적인 순간을 이루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 묻기가 주저된다. 그렇지만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다. 괜찮아가 아니라 문제 없어 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얼마든 새로운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2번, 3번,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일기를 쓰며 다시 태어났다. 그건 나의 2번째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나의 3번째 결정적인 순간은 남편의 죽음이라는 나에게 찾아온 불행을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불행이라는 말을 받아들였던 어느 날이다. 나에게 닥친 불행을 불행으로 받아들이고 나니 나는 다음 걸음으로 갈 수 있었다. 불행할 리 없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인정하지 않는 일에 나의 모든 힘을 쏟았다. 다른 생각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게 불행이 아니면 뭘까? 순순히 인정하게 되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불행이었다. 인정하고 나니 그 다음 내가 어떤 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비로소 보였다. 길은 하나라고 생각했다. 나는 별 수 없이 잘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 결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나의 결정적인 순간은 이렇게 아직은 셋뿐이다. 그러나 앞으로 몇 번이고 더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다리지 않고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믿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 태어날 수 있고 변할 수 있어. 어쩌면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이 순간을 나의 네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 순간이 빛날 수 있도록 나의 결정적인 순간이 후회나 번민이 아닌 사랑과 희망으로 빛날 수 있도록 나는 앞으로도 열심일 작정이다. 그래서 당신의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인가요? 지상 최고의 사랑. 내가 쓴 두 번째 일기는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그때 나는 스물에 겪은 짝사랑에 대해 썼다. 밤만 되면 기침을 부르던 시름시름 앓을 정도로 좋아했던 짝사랑에 대해 썼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사랑을 잘 모른다. 남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뭔지 지금도 모르겠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 사랑에 대한 것뿐이다. 21살에 남편을 만나 6년을 사귀고 결혼했다. 12년을 함께 산 우리는 삶과 죽음으로 서 있는 곳이 갈리게 되었다. 남편을 보내고 나는 사랑에 대해 오래 생각했다. 사랑이 뭘까? 우리가 한 것은 마지막까지 사랑이었을까? 20 중반의 나는 너의 괴로움이 나에게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었다. 기쁨보다도 괴로움에 있어서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건 결혼 전에 언젠가의 남편이 내 앞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울었기 때문이다. 사귀고도 몇 년쯤 지난 후의 일이었다. 그렇게 오래 만난 후였는데 그때 그 순간에 비로소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이후에도 늘 생각했다. 우는 그 마음이 네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때의 다짐을 나는 혼인 서약서에 썼다. 당신이 내 앞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린 날, 나는 당신이 되어버렸다고 썼다. 당신이 웃어서 내가 웃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울어서 나도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되어버렸다고 썼다. 그러니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썼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은 나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지구에서, 우주에서 나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신을 사랑해서 나는 우주에서 하나뿐인 존재가 되었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각자가 써온 혼인 서약서를 읽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의 사랑이 완벽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10년 넘게 부부로 함께 살았다. 대부분의 부부처럼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우리 사랑이 완벽한 것이 아니었나 분해서 눈물 흘린 적도 있고, 내가 몰랐을 뿐 사랑이 원래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 고개를 끄덕인 적도 있었다. 사랑했고, 미워했고, 이해했고, 귀여웠고, 무심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아꼈다. 그냥 남들처럼 살았다. 특별한 것이라곤 조금 일찍 헤어진 것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우리의 사랑이 이후에 어떻게 변했대도 그날 결혼식에서 내가 느꼈던 기분은 진짜였다. 우리의 사랑은 완벽했고 지상 최고였다. 서로에게 혼인 서약서를 낭독해주던 우리는 퍽 아름다웠을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나는 소중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구분한다. 너의 괴로움이 너의 괴로움으로 그치지 않고 너의 괴로움을 상상하기만 해도 괴로워지는 것. 적어도 내 사랑의 기준은 그렇다. 언제나 당신의 안녕을 바라는 것은 그러므로 사실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당신이 괴로운 한 나 역시 기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늘 당신의 안녕을 빈다.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상했더라도 금방 떨쳐냈으면, 곧 잊었으면, 다시 웃었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서 안녕을 빈다.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아무 마음도 갖지 않는 것보단 힘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나는 너의 안녕을 비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것으로 나는 힘이 생겼다. 이 힘이 공기를 가르고 너에게 닿으면 좋겠다. 손오공이 쏘는 에네르기처럼 공기를 가르고 너에게 닿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오늘은 이상하게 기운이 나네? 그러면서 괜히 한번 웃으면 좋겠다. 내가 자주 하는 아름다운 상상. 아빠는 학 같아. 엄마는 호빵 같지? 우리 아빠는 똑똑한 무능력자다. 똑똑한을 붙인 건 살면서 여러 차례 느낀 적이 있어서인데 더 큰 이유는 그냥 무능력하다고 말하기 미안해서다. 아빠는 운도 없고 줄도 없고 현실 감각도 없는데 심지어 도와줄 가족도 없는 사람이었다. 유복자였던 아빠를 두고 할머니는 재가를 했다. 아빠는 큰 이모네, 둘째 이모네, 막내 이모네를 전전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빠와 달리 교장 선생님네 막내딸로 태어난 엄마는 순수하고 낙천적이고 단순했다. 엄마는 가족도 없고 운도 없는데 잘생기고 자존심이 센 아빠에게 반해서 집안의 결사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 결혼한 이후에도 아빠의 운 없음은 지속되어서 엄마는 외갓집에 가서 자주 돈을 가져왔다. 돌이켜보면 힘든 일이 많았다.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 18이란 단어도 돈 받으러 집에 찾아온 어떤 아저씨 때문에 알게 되었다. 8살 때였던 것 같은데 아저씨 입에서 18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던 그 순간의 기분이 아직도 기억난다. 뜻도 잘 몰랐는데도 마음이 와장창 깨지면서 우리 집이 더러워진 것 같았다.
그런데 그래도 엄마는 늘 씩씩하고 명랑했다. 아빠는 이상하게 품위가 있었다. 큰 소리를 내서 화를 내지도 엄마와 다투지도 않았다. 그 시절들을 지나오면서 아빠의 자존심이 꺾이지 않았을 리 없고 엄마가 운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텐데 아빠는 하얀 학 같고 엄마는 따뜻한 호빵 같았다. 지금도 그렇다. 아직도 학 같고 호빵 같다. 왜일까 생각해 보니 인간은 그냥 태어난 자기 모습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서인 것 같다. 선택이 가능했다면 아빠는 유복자로 태어나고 싶지도 어린 나이에 친척집을 전전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다. 넉살 좋고 계산이 빨랐다면 그렇게 번번이 사업에 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빠는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다. 아빠는 자존심 세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 자기의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다. 그래서였을까? 아빠는 남편의 장례식장에 와서 나에게 딱 한마디를 건넸다. 선이야, 울지 말어. 다 네 팔자야. 그러면서 아빠는 내 등을 천천히 2번 다독여 주었다. 아빠는 진작에 운명에 진 사람이었다. 운명에 지고 자기를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그런 아빠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아빠의 그 말은 점점 울림이 커져 갔다. 나는 자주 그 말을 되뇌었다. 결국 아빠가 건넨 그 말은 뿌리를 내리더니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일까? 이제 나도 다가오는 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박선희라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박선희의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일이 닥치든 다가오는 대로 살아가는 수뿐이다. 너무 돌아보지 말고 너무 걱정도 말고 담담하고 산뜻하게 살아가는 수뿐이다. 이것이 2020년 내가 가장 자주 되뇌었던 각오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호빵같이 학같이 따뜻하고 품위 있게 살아내고 싶다. 다정한 책방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나만의 아침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고마운 글이네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